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과정이라든가 또는 한국 시민사회에 어떠한 시민단체가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발전 과정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 시민사회가 아주 급속히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987년 민주화운동, 민중항쟁, 1987년 6월에 있었던 소위 민주화운동이나 민중항쟁은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변화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단체가 소위 폭발적으로 조직되고 또 활동을 소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진전과 사회 경제적 분화 현상에 의해서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 활동이 증대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급격히 성장한 시민사회는 이익집단의 발달과 더불어서 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활동의 범위가 넓혀가면서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익집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단체의 등록이 과거에는 소위 허가제였었는데 이제는 신고제, 그리고 또 자유스럽게 소위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소위 인권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여성 문제, 소비자 문제 등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시민사회 발전에 있어서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89년 7월 창립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실련이 성립되면서부터 시민사회 역할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자 그 후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한국의 NGO들은 조직됐고, 그리고 이들 NGO들이 1992년에 리우환경회의, 93년에 비엔나 인권회의, 94년에 카이로 인구회의, 95년에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북경 세계 여성대회, 그리고 96년에 있었던 이스탄불 세계주거회의, 일종의 하비타트 회의라고 볼 수가 있죠. 하비타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소위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인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아주 여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한국에 와서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중심한 하비타트 운동가들이 집을 지어줬던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달에 있었던 경주에서 UN 세계 NGO 포럼 같은 것이 개최되고, 우리나라의 소위 많은 NGO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92년에 리우환경회의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우환경회의에서는 그 후에 매 10년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국가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래갖고서는 2002년에 소위 사우스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월드 서미트 언 서스테이블 디벨롭먼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 월드 서미트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 WSSD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한국 NGO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환경 문제 또는 지방 분권 문제 또는 지방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1996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세계 주거회의에 역시 또 한국 NGO의 일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세계 각국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NGO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그 활동상을 직접 한번 논의도 하고 또 각국의 사례 같은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 날까지 경주에서 유엔 세계 NGO 포럼이 있을 때는 당시에 저도 한국의 NGO 대표의 한 사람 참석했는데 그 당시 역시 마찬가지로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한국 소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NGO들이 많이 참석했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소위 유엔 대표단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한국 NGO 활동과 더불어서 세계 NGO 활동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NGO는 아주 급격히 성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87년 이후 NGO가 물론 많이 조직됐지만 특히 국민의 정부인 소위 그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소위 그 진보적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NGO가 아주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NGO 지원법이라고 그러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을 제정해서 NGO를 지원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들 정부의 지원, 물론 정부가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만 이를 통해서 NGO의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 시민사회는 200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시에 전개된 낙천 낙선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종의 한국 NGO의 도약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87년 이후 NGO가 많이 발전은 됐지만은 아주 결정적으로 국민들한테 NGO가 관심을 갖게 NGO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00년 4월 총선거 시 참여연대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낙천낙선운동.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그 비리가 있는 그다음에 또 범법을 한 국회의원들은 공천도 하지 말고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떨어뜨리라라고 그러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한 것이 한국 NGO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또 이를 통해서 NGO가 일종의 도약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NGO는 2002년 대통령 선거, 2004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집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17대 총선 등등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NGO들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여론조사에서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제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사회의 소위 권력의 1인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향력에서 있어서 2004년 10월 달에 조사된 것인데 그 당시에 시민 영향력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가 1위로 28.1이고 당시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23%, 언론계가 18%, 야당인 한나라당은
17% 정도로 소위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집단으로 국민들한테 각인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시민사회가 정치권과 아주 지나친 밀착 관계로 인해서 정권 자체가 시민사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 당시 정권의 이름이 참여정부 아니었습니까? 여기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정부가 유도했다. 그리고 또 정부 이름 자체도 참여정부라고 할 정도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소위 나름대로 정권의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시에는 청와대 비서실에 시민사회 수석실이 설치되었으며 정부의 중요 부서 각종 위원회에는 시민사회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 있는 인사들이 대거 진입하여 정책 기반이나 시행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자문기구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의 의원으로서 활동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명박 정부의 때는 어땠느냐? 이명박 정부는 일단은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이 진보 정권이라고 그러면 보수 정권이었는데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던 시민사회 수석실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사태 이후 소위 그 시민사회 비판이 점차 고조화되자 사회통합 수석실을 신설해서 시민사회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일종의 시민사회 수석실을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특임장관실에는 자문기구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소위 그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시민사회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실 자문기구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다 국무총리실 자문기구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나름대로 논의하는데 그런데 그 위원회 자체에는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보수적인 시민단체 그리고 또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다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참여연대, 여성단체협의회 또는 일반 한국 NGO 학회 대표 등등 여러 분야의 소위 단체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NGO 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현 정부의 경우는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는 노무현 정권과 같이 시민사회 수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장이었던 장하성 전 고려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담당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은 역시 참여연대에서 중요한 임원이었습니다. 또 조국 전 민정수석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용선 전 시민사회 수석은 경실련 그리고 소위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과 같은 그러한 단체에서 중요한 간부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우 중요 포스트는 시민사회 출신들이 상당한 그러한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을 소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과거와 같은 시민사회 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낙연 국무총리 자문기구 시민사회 발전위원회의 경우는 초기에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역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정한 기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시민사회 정책은 어떤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제3섹터를 상당히 강화시키려고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시장 부분이 아닌 제3의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비영리단체, NGO, NPO,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선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이 제3섹터인데,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더 나은 미래라고는 그러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3섹터에 고용된 인원은 약 71만 명 정도가 되고,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약 13%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고 그러는 기치 아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 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고 그러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골자인데,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제3섹터 활동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재무부 산하의 제3섹터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그 시민사회 문제를 정부의 공식적인 기구로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러는 그러한 명분하에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섹터 관련 혼재되어 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참여하는 전국 단위 시민사회 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제2의 미르재단, K재단을 막기 위한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온 그러한 일종의 단체 아닙니까?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것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사회 동력을 가지고
정보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삼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발전 과정은 1999년 발간된 한국 민간단체 총람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이 한국 민간단체 총람은 한국 여기 시민운동 정보센터라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시민운동 정보센터가 1997년부터 3년 단위로 한국 민간단체 총람이라고 그러는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 총람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국에는 어떠한 단체가 있고 이들 단체는 무슨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들 단체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경우는 보면은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어소시에이션인데 이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어소시에이션이 미국에 있는 총 단체들을 한 여러 권에 걸쳐서 망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해서 한국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한국 민간단체 총람을 1997년부터 매 3년 단위로 발간해서 한국의 단체의 발전 추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도 이렇게 데이터를 모은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 또 외국의 많은 단체들이 한국 시민단체가 상당히 이런 데이터 축적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는데 이 단체가 2000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한국의 시민단체는 약 2만 개로 나와 있고 그리고 2012년에 보면은 약 2만 3천 개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설립된 단체가 무려 80%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는 한국 시민사회 연감도 거의 매년 발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민사회 연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년에 있었던 환경과 관련된 시민사회 활동 또는 교육과 관련된 활동 또는 평화 문제 또는 통일 문제 또는 소비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운동 25년사 또 여기서는 15년사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가 어떻게 발전되었나라고 그러는 것을 15년이 되었을 때 한번 이 15년은 1987년 경실련이 소위 그 창립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02년에 한번 15년사를 발간했고 그 다음에 2012년에 25년사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과정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발전에 관련된 데이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그 시민운동정보센터 이사장으로서 1997년부터 이 한국 민간단체 총람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연감, 한국시민운동사를 발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시민사회 발전 과정은 여기에 도표에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1945년 이전에는 불과
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이 2000년 이후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발간한 한국 민간단체 총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시민단체는 1980년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히 시민사회단체 설립 연도별 비율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이렇게 도표화시킨 것인데 거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데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 이후 시민사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과연 어떠한 그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운동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에는 약 2만여 개가 넘는 많은 그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한 이름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이름을 가진 단체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최근과 같이 일본의 소위 그 무역 보복이 있다든가 그래서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을 한다든가 또는 미국과 여러 가지 FTA 협상 등을 통해서 상당히 주요한 쟁점이 나왔을 때는 그런 거에 따른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아주 그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이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시민단체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민단체의 종류라든가 또는 유형이라든가 또는 그 발생 배경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정확히 설명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상당히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던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활동 영역은 현재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는 그러한 그 활동 영역입니다. 물론 이 활동 영역에 관련된 분류 자체도 또 다양한 시각에 따라서 따를 수가 있지만은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 인권, 평화, 통일, 여성, 예술, 문화, 교육, 연구, 정치, 문화, 의료, 청소년 활동, 복지 일반, 그리고 또 소비자 권리, 권력 감시, 자원봉사, 경제정의, 노동, 교통, 공동체, 국제협력, 대안, 기타 등등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경우는 환경운동연합이 앞으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단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 녹색이라고 그러는 의미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이라고 그러는 그러한 표시에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인 왜 그린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도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린이라고 그러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일종의 좀 등식 형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녹색연합이 있고 환경정의 시민연대라고 그러는 것은 경제정의 시민연합과 비슷하게 소위 환경 문제를 정의, 저스티스 차원에서 소위 그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환경정의 시민연대 또는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든가 또 대표적인 것은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의 경우는 1970년대 또는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다가
여러 가지로 고초를 받은 분들이라든가 또는 목숨까지 또 이렇게 그 희생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주로 소위 그 연대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다 그렇게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는 뭐 요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일 간에 아주 가장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위 그 일제시대 때 위안부 또는 뭐 그런 식의 차원에서 고통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소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통일단체는 우리 민족 서로 운동, 서로 돕기 운동이 아마 대표적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은 소위 북한의 어린이라든가 기아선상에 있는 어린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빈자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그 구호 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또는 세계 평화여성연합 같은 경우도 1090 평화통일은 10대부터 90대까지 다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라고 그러는 단체가 1090 평화통일입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회의는 협의회는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단체로 보면은 제일 큰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평화통일 중에서는 오랫동안 소위 그 활동을 해왔고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햇빛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종의 소위 그 여러 단체들이 뭉친 그러한 단체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6.15 소위 그 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속된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민우회, 또 한국여성의전합, 여성단체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민우회는 비교적 좀 진보적인 그러한 그 성향의 여성 단체들이 모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것은 여성단체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각가지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는 여성의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의 핍박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예술문화 같은 경우는 문화연대가 뭐 대표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의 문화 기행이라든가 여성문화예술기회, 책사랑회, 봉천놀이마당 뭐 그 외에도 예술과 문화단체 같은 경우는 아주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예술이라든가 또는 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또 보존하기 위한 사업 같은 경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연구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같은 경우 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그러한 그 모임 같은 경우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특히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그 차원에서 만든 단체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치문화, 한국의 정치문화를 좀 더 한 단계 높이자라고 해서 선거 문화를 소위 그 개선시키자, 선거 문화를 소위 그 나름대로 발전시키자라고 그러는 데서 공명선거 실천심의협의회라든가 정치개혁 시민연대 이것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또는 선거제도 개선 등등을 위한 그러한 그 단체를 말합니다. 바른사회 시민 모임은 비교적 보수적인 단체인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소위 정치개혁의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은 여성들의 유권자로서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 청소년 유권자 연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문화와 관련돼서는 또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는 예를 들어서 소위 정책 선거를 좀 발전시키자. 정책 선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자고 그러는 의미에서 매니페스토 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단체입니다. 의료단체는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라든가 생명 나눔 실천회의라든가 새생명 찾아주기 운동본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소위 장기 기증운동 같은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같은 경우. 청소년 아동단체는 흥사단, YMC, YWCA, 청소년 폭력 예방단, 그 다음에 색동회, 흥사단이나 YWCA, YM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YMC 또는 YWCA 청소년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보는 것 마찬가지로 이것은 청소년 때부터 건전한 정신, 건전한 사상 또는 건전한 그러한 봉사 운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복지 일반 단체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한국어린이재단이라든가 또는 자비의 집, 이웃을 돕는 사람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장애자들의 인권을, 장애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그 단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소시모라고 그러는데 약자로 앞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같은 경우는 소위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소비자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참여연대, 권력감시 단체로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그 시민단체죠. 소위 부정부패 그리고 또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또 소액주주운동도 전개하는데 앞으로도 설명드릴 것입니다. 반부패 국민연대, 우리나라가 과거로부터 소위 그 부패공화국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공직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같은 경우도 언론 차원에서 소위 그 감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그 단체죠. 행정개혁시민연합, 이것은 행정개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발륜티어 20일, 곰돌이 차량 봉사대, 녹색어머니회, 국제기아 대책기구 같은 경우입니다. 발렌티어 21은 우리나라의 봉사단체로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가 좀 그 사회에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러는 차원에서 선진국의 예를 따라갖고 전개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경제정의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아주 대표적이지요. 경실련.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든가 또 한국납세자연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시민은 납세자로서의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는데 그런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 한국납세자연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노동자 협의회 같은 경우는 노동단체, 한국노동청년연대,
부천 노동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고, 교통의 경우는 녹색 교통운동, 어린이 교통안전연구소, 범국민 자전거 생활진흥회, 이런 것은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소위 차량에 의한 배기가스를 좀 최소한 줄이자, 그런 운동 같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운동 같은 경우는 한둘의 평화마을, 한살림 공동체, 다일 공동체, 열린사회 시민연합과 같이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공동의식을 향상시키자, 그런 운동입니다. 국제협력, 우리나라가 지금은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를 외국에다 주는 그런 국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지구촌 나눔을 더, 글로벌 케어, 존보틀, 코피언, 국제기아대책본부 같은 경우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제 원조 활동,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사회, 대한연대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 새문명 아카데미, 이런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발전의 패러다임을 좀 새로운 걸로 한번 추구해보자 라고 그러는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또 여러 단체는 해비타트 한국지부, 아름다운 재단 같은 경우는 소위 돈을 일반인들로부터 기부받아서 못 사는 사람들 또는 자금이 부족한 그러한 단체 같은데, 또는 뭐 비난 처름을 받고 있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한 운동단체지요. 시민운동정보센터는 시민운동에 관련된 정보를 나름대로 수집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단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청년 네트워크 21, 신사의 공동선 운동연합 같은 경우가 기타 단체로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시민단체는 상당히 다양한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과연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실련과 금융실명제, 경실련은 아까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시민단체라고 말씀드렸고, 또 경실련은 우리나라에서 1987년 소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가 발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풀뿌리 역할을 했다고 그럴까, 또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9년 7월 8일, 그러니까 2019년은 경실련 창설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일종의 자율적 갈등형의 단체다. 그래서 약자로는 경실련, CCEJ,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and Justice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Economic Justice.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창립 당시 주요 사업은 부동산 투기 근절, 금융실명제, 정경유착과 관련된 그러한 이를 척결하기 위한 세제 개혁운동, 한국은행 독립 등, 그리고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1989년 창립 당시 최대 현안인 토지 공개념 입법 촉구와 주택 문제 해결 촉구 활동 등에 중점을 두었고, 그 일환으로 경제정의,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등의 정기 간행물이나 보고서 등을 발간해서 한국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를 위하여 경제정의 연구소를 1990년 5월에 개설해서
경제적 균형 발전과 공정 분배를 위한 경제 정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가 한 대표적인 그러한 활동은 금융실명제, 우리나라의 그전에는 지하경제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많은 돈이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또 세금 탈루 현상이 많았는데, 김영삼 정부 때 경실련에 관련된 고위 임원들이 청와대 주요 참모진에 또는 정부 각 부처에 임용되면서부터 금융실명제를 강력히 주장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 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기 또 부산 등 전국 지역에 협의회가 두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경실련의 중앙경실련의 조직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경실련 협의회, 그리고 수원경실련 소위 대표를 제가 맡아서 경실련 활동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참여연대와 소액 주주운동. 참여연대, 아마 경실련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단체가 참여연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실련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했다 라고 그러면, 참여연대는 비교적 진보적이고 그리고 좀 행동 지향적인 차원에서 전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994년 9월 10일 자발적인 참여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뜻을 함께하는 시민과 연대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할 목적으로 창립한 한국의 시민단체입니다. 출범 당시 단체명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인데, 이게 약칭 참여연대가 됐고 현재는 아예 참여연대로 변했습니다. 명칭 자체를 참여연대로 줄여서 완전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보적 시민단체로서 참여는 국가 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행포 및 그 밖에 모든 권리 침해를 용납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이 참여이고, 연대는 학연, 지연, 혈연, 국경을 넘어 공익과 정의를 위하여 협력하자, 연대하자라고 그러는 뜻에서 참여연대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이야기합니다. 2004년 이래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인 경제사회 이사회 특별회원 협의 자격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이때부터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들로부터의 회비와 시민들의 소액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가 이제 PSPD라고 그러는 그러한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 주주운동, 의정감시센터, 참여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조직은 독립적으로 각 지역에 참여연대가 있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 부산 참여연대 또는 대구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중앙참여연대하고 연대해서 활동은 하지만은 경실련과 같은 공동의 어떠한 지부 형태든가 연합회 형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소액주주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전개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찾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동광살리기운동, 환경운동연합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연대
또는 경실련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입니다.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라고 그러는 참여연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인간의 삶과 지구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설된 민간 환경단체 연합체입니다. 1982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인 한국공해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이것이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으로 발전됐는데 이것이 그 후에 1994년 소위 이런 8개 환경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통합해서 환경운동연합이 창설됐습니다. 1998년 6월 경제사회 이사회의 특정 분야 협의 자격을 획득했고 함께 사는 길이라고 그러는 잡지도 발행하고 있고 시화호 경기도에 있죠. 동강 강원도에 있는 거, 가야산 골프장 저지, 새만금 살리기, 서해안 습지 보전, 팔당 상수원 보호, 낙동강 살리기, 시민 대기 조사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동강 정선에 있는 영월 정선에 있는 동강을 살리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와 협력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아까 얘기했지요. 소비자 시민 모임 또 소시모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1982년에 창립돼서 83년에 발족했습니다. 특히 허위 과대 광고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실태를 조사했고 식품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소비자 고발 상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인 갈등이나 불만 민원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같은 경우도 했습니다. 특히 1986년에 외국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쓰지 못하는 농약이나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 운동을 전개한 것이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운동이다. 그리고 또 가습기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를 나름대로 규명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MSG라는 화학 조미료를 먹지 말라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을 안 먹는 게 좋아요. 화학 조미료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사실 당시 해당 회사는 화학 조미료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광고를 했을 정도로 엉터리 광고를 했는데 이것을 먹지 말자고는 아주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한 것이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입니다.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국제 기아 구호 운동을 전개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해외 지원단체인데 전 세계 33개국의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6년 국내 최초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를 획득했고 2007년에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와 관련된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새천년 개발 목표 사항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해서 사실 한국에서 만든 국제 지원 단체로서는 아주 대표적인 그 단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국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단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